1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주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 그리고 밸류업 기대 후퇴 속에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반도체주 강세에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증시가 예상치를 하회한 PPI 결과에 안도하면서 기술주 중심 반등에 성공했지만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위축된 6월 인하 기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2,700선을 반납했고 총선 결과에 따른 밸류업 정책 기대감 약화에 지주사와 금융주 낙폭이 심화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1,370원을 돌파해 외국인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 반도체주와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통방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문구에서 장기간이 삭제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를 고려할 경우에 하느니 연준에 앞서서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주는 미 CPI와 총선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작용을 하면서 높아진 물가 경계감과 밸류업 등 정책 기대 후퇴를 반영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에 하락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주간으로 다우지수는 2%대 하락했고 나스닥은 0.45% 하락하면서 약간의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굴수비 연은 총재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연준의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77.9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대로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JP모간 체이스가 6%대 하락하는 등 은행주가 부진했고 쿠팡은 신규 멤버십 가격 인상 소식에 11%대에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 등 지표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차익 실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된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보합권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하락했고 달러 역시 중동 지역 확전 우려 고조에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6선을 상회했습니다. 유가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갈등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CPU 사용 중단 지시 등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악재들에 국내 증시도 매물 출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한적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실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끈적한 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또 달러 강세 등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환경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동 확전 우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유가 상승 가능성이라든지 달러 강세 등 부담스러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한국 매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정학 갈등은 달러화와 원자재 가격을 모두 좀 밀어 올리는 요인인데요. 전통적으로 달러화랑 원자재 가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2020년 정도부터 이런 관계가 좀 사라졌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화와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런 동행성이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이고요. 달러화랑 원자재 가격의 관계가 달라진 데는 몇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언급드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불안, 그리고 미국 경제의 호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에너지 순수출국 전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무력 갈등은 추가적인 확전 없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면 충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지적인 지정학 소음이라든지 미국 경제 호조 속에서 달러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고 둘 사이의 동행성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자재 수출국 경제에는 그나마 하방 쿠션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 되지만 원자재 수입국은 이중고가 예상이 됩니다. 달러화 강세는 원자재 수출국에게도 부담인데요. 비싸게 판 원자재를 이제 외환으로 들여오게 되면서 그나마라도 자국 통화 약세 악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여기에 더해서 달러화 강세로 교역 조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마 달러화가 약했더라면 더 높았을 미국의 수입 물가 부담을 그나마 좀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는 원자재 수입하는 국가들인데요. 안 그래도 비싼 원자재 구입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더 많은 통화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수입 물가가 올해 1월 달부터 이미 전월비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면 물가 우려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순수입 비중이 높은 내수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입 가격도 오르고 환해지 비용 상승도 부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하고 내수 사이에서의 괴리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내수에 가해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이런 부담들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의 온도차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전통적으로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반대 방향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달러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물가와 내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 한은 금리 동결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팀 임재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통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통방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화정책의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충분한 유지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한은 총재는 장기간을 삭제한 것은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메시지이며 다 삭제할 경우에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통방문에서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준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로 인해서 한국은행은 연준에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시장은 5월 소수 의견, 7월 인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월에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가능성 열어놓은 금통위원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난 25일에 서현경 위원의 발언을 고려하면은 한 명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은 분은 서현경 위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경 위원은 4월 20일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새롭게 임명되는 금통위원이 기재부 및 상공회의 수천인 만큼 다소 완화적인 성향으로 추정은 될 수 있지만은 첫 금통위부터 소수 의견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은 5월보다는 7월에 한국은행의 첫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저희는 5월에 소수 의견이 나와도 과거처럼 차기 회의, 그러니까 7월 회의에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 소수 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헤드라인과 핵심 물가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물가가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올해 7월까지는 3% 내외에 등락을 한 후 8월부터 둔화가 되고 핵심 물가는 8월까지 고원 이후에 9월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려를 하면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8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과 그리고 국제유가 불확실성들을 고려하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올 4분기 혹은 2025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점은 통화정책의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충분한 유지로 변경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를 고려하면 한우는 연준이 앞서서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 빨라야 8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니면 뭐 4분기 혹은 내년으로도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임재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달러 원이 전고점 1360에서 7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 1380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고점이 이 부근인데 그 당시 미국 달러 지수가 10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105포인트로 달러 강세 외에도 좀 국내적 요인이 추가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CDS 프리미엄은 상승세이지만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고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이제 수출 증가와 이제 무역 수지 개선 그리고 선행 순환 변동치 상승 등 이제 경기 회복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원하는 강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아시통화의 약세, 국내 총선 이후에 이제 부동산 우려, 22대 총선 결과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유입됐던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 약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약세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 12일에 이제 금통위 기자회견 답변에서 최근 환율 약세에 대해서 이제 달러 강세와 이제 아시아 통화 약세 영향을 강조를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이제 외환 시장 개입 기대를 축소시켰다라고 반영하면서 이제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제 1,400원까지는 딱히 저항 구간이 없다는 점에서 달러가 추가로 강세되면 1,400원까지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면 달러는 15원 내외 상승하고 달러 지수가 이제 107 정도까지 상승한다면 달러는 1,400에서 1,410원까지 좀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고 저희는 이제 3분기 인하까지는 이제 2분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쇼크가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 예상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6, 7월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달러환 방향성도 6, 7월 이후 하향 안정은 유지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달러원 예상보다 상승하고 연말까지도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횟수 기대도 3회 이상에서 2, 3회 내외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9월 또는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달러원은 올해는 1,300원대 높은 수준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이외에도 뭐 아시아 통화 약세 그리고 국내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 유기설, 밸류 프로그램 기대 약화 등이 모두 원화 약세의 그런 원인으로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달러 지수가 뭐 2023년 고점이 107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달러원은 약 1,400원에 1,410원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ETF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WTI 선물 가격이 지금 배럴당 85달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선물 가격 또한 5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4분기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질 수요와 소비 심리 회복세의 부담 요인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WTI 선물 가격은 역사적으로 역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서의 유가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까요? 과거 사례를 복기해 보았습니다.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서의 유가 상승 사례는 1994년 이후 총 3회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유가의 추가 상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 수요 및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물가 불안 심화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혼재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세 차례의 사례에서 모두 S&P 500 지수 옵션의 30일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빅스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유가 하락 전환과 동시에 빅스 지수 역시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위의 사례들에서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던 스타일은 퀄리티였습니다. 특히 1995년과 2000년에는 다른 팩터, 가치, 성장, 모멘텀, 저변동 대비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2007년에는 저변동성 팩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상장 ETF들의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 퀄리티 성격을 지닌 ETF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초 이후 러셀 1000 지수 내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을 담고 있는 퀄리티 ETF인 페이서 US 캐시카우 100 ETF 카우즈로 86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요. 미국 중형주 내에서도 퀄리티 성격을 지닌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 인베스코 S&P 미드캡 퀄리티 ETF XMHQ로도 3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두 ETF 모두 에너지 및 경기민감 업종의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주에서의 수급 분산에 의한 모멘텀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중국의 지표 호조,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WTI 선물 가격이 93에서 9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리티 ETF로의 수급 모멘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심 ETF로 페이서 US 캐시카우 100 ETF, 인베스코 S&P 미드캡 퀄리티 ETF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 속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급이 이제 퀄리티로 분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입니다. 네, 최근 중국 지표가 다시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리스크랑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수출입 물가 발표됐는데요. 모두 다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입이 컨센서스랑 전여치를 모두 하회한 마이너스 1.9%를 좀 기록하면서 내수 경기 현황이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원유 수입 물량도 마이너스 6.2%로 하락했습니다. 수출은 높은 기저를 감안해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해서 마이너스 7.5%를 기록했고요.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마이너스 폭이 신흥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 주요 수출국의 물가 안정성을 이러한 이슈가 위협할 경우에는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 대표 발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이전에 11일 날 공개된 물가도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플러스 살짝 넘어선 0.1%를 기록했고요. PPI는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비식료품 모두 다 좀 부진했고요. 특히나 돈육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식료품의 낙폭 확대를 좀 견인했습니다. PPI는 국제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딘 부동산 착공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연결된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역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정책을 좀 강화해 왔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영향들이 물가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동, 러시아 지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글로벌 수출 경기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내수 경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3월 중장기 가계대출은 전월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주택거래 면적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경기 지표가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중국 주식 매수 선호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9%를 기록 중인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3월 수출입 데이터는 예상치를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회복 속도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미중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정책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상반기에 부동산 리스크 안정 확인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 사항과 정기주총 시즌 결과를 마무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 사항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로 정의됩니다. 즉 기후 변화가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설탕 가격 급등에 이어 현재는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이 톤당 1,037달러로 작년 10년간 평균 가격인 300달러 대비해서 3.4배까지 비싼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코코아 또는 설탕과 같은 황금 작물이 아니라 쌀이나 밀 같은 식용 작물인데요.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유럽중앙은행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식량 물가가 연평균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서도 이와 같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포인트씩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 급등은 음식료 섹터의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는 한편 농업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환경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갈무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기주총입니다. 이번 2024년 정기주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주환원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금년 정기주총에서 주주 제한 수가 급감하면서 일부 일각에서는 행동주의가 약화됐다 또는 주주 제한 자체가 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힘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중간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내역과 주주총회 찬성률을 보면 오히려 기업과의 대화와 같은 관여가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주주 환원이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금융 당국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부합한다라는 형태로 분석하는 목소리도 존재를 하는데요.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국내 상장 기업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움직임이 강화되는 동향으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가 단순히 구호적인 단계에서 기후 인플레이션 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실제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료 기업의 대응 필요성 증가와 농업 생산성 개선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인데 한골콜마 1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한국콜마의 1분기 실적 프리뷰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오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67,000원으로 4% 하향 조정합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모든 사업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올
올해 한국콜마의 국내 ODM 매출은 18% 성장하면서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반면에 해외 ODM 부문 매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향후 해외 ODM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투자 심리 개선과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이 17%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84% 증가할 전망이고요.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10% 하회할 전망입니다. 국내 ODM 사업의 실적은 견조할 전망인데요. 매출은 2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과 북미는 다소 부진할 전망인데 중국 매출은 5% 성장하는 데 그치고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자회사 연휴의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힘조를 보이면서 매출은 20% 성장하고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콜마 1분기 영업이익은 약 컨센서스로 10% 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사업 호조가 해외 보진을 상쇄하는 모습에 있고 한국콜마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67,000원으로 4%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PER 11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그런 박신혜 의원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